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1월 달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을 했어요. 직원이 2,000억. 회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뻔했어요. 주식 잘 하시는 분 중에도 아마 초기에 오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 가장 급상승하는 그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니인사이드가. 저번에 김혜익 교수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식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제 최대한 좀 쉽게 뭐 주식이 어떤 것이고 경제가 뭐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이사님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별명이 어떻게 되시죠? 연불리요. 그때 이제 이제 유명한 채널에서 갑자기 연불리라고 누가 부르셨어요. 몇몇 분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다가 그게 그냥 이제 별명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아니 근데 그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2020년하고 21년도만 해도 장이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내가 산 자산이나 기업이 오르면 기분 좋죠. 수익 나니까 재밌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뭘 하면 조금만 공부해서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고 재밌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또 재미없고 따분한 게,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침체기예요. 막 시장 자체가 안 움직이고, 조그만 악재 나오면 그냥 멀쩡한 기업이 주가가 뭐 하루에 5% 급나가는 날도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계좌를 보면 자꾸만 손실만 가중되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 재밌고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야구 선수들 슬럼프랑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들 좀 재미없고 따분해하는 것 같은데, 다만 주식시장은 원래 재미없어요.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2년 전하고 작년 시장이 되게 독특했어요. 정말 좋았던 시장이고, 그게 10년 만에 진짜 좋았던 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좀 따분한데, 사실 그 따분함을 또 견딜 때 나중에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시장은 뭐 그 따분함을 넘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매일 일어나면 악재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시더라, 그 오스트리아인가 헝가리에 되게 유명하신,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한 분이 계세요. 그 앙드레 코스토날이라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되게 유럽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 엉덩이가 돈 벌어준다. 버텨야 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원래 좀 되게 따분해요. 근데 그걸 견디다 보면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재밌는 구간이 와요. 네,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느끼고 또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나가신데, 원래 주식은 재미없고 따분하다, 뭐 이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이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저는 재밌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 재밌는데, 요즘엔 저도 힘들죠.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니,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도 시장 자체가 뭐 워낙 안 좋게 흘러가니까 뭐 그냥 빠지는 게 태반이에요, 사실은. 약세장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사실은 뭐 재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 상황 제외하고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저는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글이란 기업, 뭐 애플이란 기업, 주가가 몇십 배 갔는데 왜 갔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있고, 삼성전자, 우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지금 좀 안 좋지만 좋고 나쁘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이게 생각하면서 계속 분석하는 과정들이 그냥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죠. 주식은 운이 아니에요. 운도 있죠. 물론 운도 따라야죠.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시장 운도 많이 따랐어요. 그때 뭐 주식 사면 다 올라갈 테니까. 크게 뭐 이렇게 좋아질 기업도 아닌데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사도 수익 났던 시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운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운은 영원히 지속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운도 필요하지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결국 기업이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올라간 이유는 아이폰 잘 팔리고 검색 많이 하고 광고 매출 올라가니까, 당연히 저런 이제 기업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정말 주식시장을 역사를 보면요, 망해버린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운만 믿고 앞으로 안 좋아질 기업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동전 던지기죠. 우리나라 2200개 기업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운밖에 작용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실제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근데 그 궤적을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코 운이라고 좀 보지는 않고 결국 주가는 운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가치 또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PD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월급 같은 거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 매달 돈 들어오잖아요. 그게 나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개인으로 따지면 이제 매달 찍히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기업도 똑같아요. 매달 몇 억씩 버는 기업, 분기마다 몇 억씩 버는 기업, 꾸준하게 예.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계속 까먹는 기업도 있어요. 적자나는 기업.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죠? 당연히 돈, 현금으로 들어오는 기업. 그런 기업을 분석을 하고 발굴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운이 아니잖아요. 그건 운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에요. 내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뭐 어떤 막 이벤트가 생겨서 갑자기 급등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건 운인데 그런 운을 기대하기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운이 아니고 어쨌든 결국 실력이다. 자기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작전주라 그래가지고 막 작전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주가 올려놓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떠밀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고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제도도 그렇게 정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불합리한 것들도 되게 많았고 되게 그 예전만 해도 그런 도박 인식이 되게 좀 강했어요. 기업 가치대로 주가가 잘 안 가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전자공시라는 제도가 생겨서 기업들은요 주주들한테 공시를 해. 공시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얼마 벌었습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회사가 뭐 만약에 애플에 어디에 납품을 해요. 뭐 이런 부품을 납품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공시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뭐 느낌으로 한다, 뭐 감으로 한다, 뭐 아니면 누구한테 뭐 소문 듣고 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없어지는데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요즘엔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모든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지금 공개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느낌과 촉으로 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고수는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그분들만의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어떤 슈퍼개미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슈퍼개미분이나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전달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는 분이 계세요. 아, 중요한 것만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분, 어떤 분은 손실을 극도로 꺼려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고수분들은 다 자기 촉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그분 촉이에요. 여러분이 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거 장이 좀 급나갈 것 같은 촉이 왔다. 그럼 그분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 봤을 때는 그 촉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는 맹목적으로 너무 따라하는 건 되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고수분마다 다 촉은 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감이라는 것도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100%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얼마 전에 1월 달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횡령을 했어요. 직원이 2천억. 그래가지고 거래가 정지되고 회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뻔했어요. 그럼 돈을 거의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잘하시는 분 중에도 거기에 전 재산 다 올인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회사가 그 전만 해도 주가도 잘 갔고 감으로 만약 매매했으면 아마 초기에 오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그 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수도 100% 그건 없어요. 근데 자기만의 촉은 있다. 그건 자기만의 뭐 필살기 같은 건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의 영역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만의 촉을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게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무수한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꼭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를 너무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중고 제품을 팔 때도 뭐 당근마켓 같은 거 봐가지고 되게 심사숙고하잖아요. 아 여기 이 사람한테 팔까? 저 사람한테 팔까?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데 어떤 물건을 고르거나 이럴 때 주식 투자도 한마디로 기업을 골라서 내가 투자하는 건데
내 원금이 들어가고 원금 보장 안 돼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 봐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사요. 아무런 분석도 없어요. 적어도 내가 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고 돈은 버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투자 들어가거든요. 아, 다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 말에 투자를 진짜 많이 그때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변에 다 돈 버니까. 그래서 쉽게 들어와서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들 지금 이제 까먹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부부터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주변에 돈을 남들이 잘 벌 때 그냥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간의 또 심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까먹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처음엔 또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하잖아요. 신기하게 돈 법니다. 돈 벌어요. 정말 희한해요. 돈을 이상하게 벌어요. 그래서 망해요. 왜냐? 돈 소액으로 잘 벌어요. 처음에 자기 실력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빌려다가 이제 그냥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다 까먹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주식 투자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부터 했지만 그때 돈 다 날렸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남의 얘기 듣고만 투자하다가 다 날렸어요. 처음에 많이 벌다가. 이게 다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비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진짜 당근마켓에 물품을 파는 그런 것처럼 제대로 기업을 분석을 할 줄 안 상태에서 투자에 좀 임해야 된다. 시가총액은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 보면 삼성제 주가는 6만 7천 원 되고요. SK하이닉스가 한 11만 원 정도 해요. 예. 그게 이제 가격이죠, 가격. 근데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더 큰 기업인가? 주가도 높으니까. 처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1등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 높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주가일 뿐이고 발행한 주식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발행한 주식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주를 발행했을 수도 있고 그럼 주주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수가 100만 주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억주가 넘어요. 굉장히 한 10억 주가 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에다가 주식 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크기가 나와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냐면 규모가 그러니까 주식수랑 주가를 곱하니까 400조예요. 시가총액. 애플은 참고로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이 한 2,400조 돼요. 애플이 더 커요. 그만큼 큰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0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의 크기죠.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덩치라 그래요. 근데 왜 시가라고 하냐면 우리 그 횟집 같은 데 가면 시가 아시죠? 시가. 오늘 시가로 딱 적혀 있죠. 그럼 우리가 가격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시가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 그리고 이제 총액은 이제 크기라는 얘기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항상 가격도 봐야 되지만 가격보다 먼저 보실 게 시가총액을 보세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지금 주가 좀 많이 빠지긴 해서 이제 그때 80만 원까지 빠졌었나? 이게 한때 170만 원까지 갔었어요, 주가가. 근데 시가총액은 그 당시 기준으로 그때가 한 20조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주가는 엄청 비싸죠. 비싼데 시총은 훨씬 낮아요. 주가가 높다는 거는 이제 주식수가 작으니까. 작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주가는 높게 형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주가라는 것도 어떤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주식수가 적어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결국 기업의 가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주가는 주가고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삼성전자 6만 6천 원이면 그 가격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 회사의 크기 그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400조, 애플은 3,000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다만 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변하니까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좀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카카오가 처음에 딱 설립을 했어요. 그럼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금 투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 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 액수만큼 주식을 나눠줘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한 그게 처음에 정해져 있어요. 1,000만 주인지 100만 주인지 그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이제 커져요. 그래서 아직은 상장을 안 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야 돼요. 비상장 기업이 상장할 때 또 주식을 또 발행을 또 해요.
이제 그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때 또 주식수가 한번 또 늘어납니다. 네, 정해놓고 이제 정관에 이제 회사마다 정관이라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1억 주 발행할 수 있게 딱 해놔요. 1억 주 발행할 수 있다고 다 1억 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1억 주면 1000만 주 정도 먼저 발행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최대 1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수는 어쨌든 처음에 좀 고정되게 회사가 설립할 때 좀 정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말 그대로 그냥 이끌고 가는 거. 모든 걸 이제 잡아당겨서 그냥 자기가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는 산업인데 이 주도주의 특징은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요라고 하는데 이 회사 제품이 정말 잘 팔리면 정말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이제 올림픽을 2008년에 하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기네 나라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럼 원자재 같은 걸 막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건설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배 있죠, 선박 발주가 엄청 일어났어요. 2005년, 7년도에 중국 때문에. 그때 조선주가 10배 갔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주들이 주가가 1000% 올랐죠. 그리고 2013년도하고 15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중국이 옛날에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 그랬죠. 막 공장 짓고 저가에 만들고. 근데 2013년, 15년도에 무슨 일이 중국이 이제는 소비로 바뀌었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화장품 바르기 시작하고 뭐 영화도 보고 막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소비가 확 이렇게 커지는 거랑 비슷하게 중국도 그렇게 바뀌니까 중국의 소비 시장이 커졌어요. 그때 주도주가 누구였냐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생겨버린 거죠. 중국이라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막 5, 6배씩 올랐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어느 회사가 주도주였냐면 JYP 엔터. 거기가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냥 콘서트만 하면 대박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팬덤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BTS도 연결되고 BTS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데 K-팝이 이제 그때 또 태동을 했었죠. 사실 뭐 그 전부터도 태동을 했지만 근데 JYP가 주가가 한 7배 올라간 이유가 걸그룹은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이그룹보다. 근데 걸그룹 신화를 써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JYP가 주가 급등했고 20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5G 상용화를 했어요. 그때 기지국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지국에 통신 장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통신 장비 우리나라 업체 중에 KMW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주가가 8배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급락하는데 혼자 8배 갔어요. 이게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던 거죠, 뒤에. 그리고 2020년, 21년엔 누가 주도주였냐? 배터리 회사들. 전기차 시장이 열렸잖아요. 배터리 다 들어가니까. 이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도주가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이끄는 그 기업들이 다 있어요. 강력한 수요를 창출하는 그 회사들이 주도주다. 네, 그리고 주도주는 보통 최소 3배에서 한 10배까지는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ETF는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막 이런 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개별 기업 하나하나 사는데 ETF는 이거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둠초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모둠초밥처럼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우초밥, 뭐 아니면 뭐 참치초밥 각각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난 다 먹고 싶다. 그러면 모둠초밥 그냥 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이 기업들을 모아놓고 ETF를 하나 사면 내가 그냥 전체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펀드라 그래요. 이 ETF를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그 펀드가 어떤 개별 기업 하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산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펀드는 메타버스 펀드도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만 사요. 그럼 내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유니티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국의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되게 많은데 내가 그걸 하나 찍어내기 너무 어렵다. 그럼 그냥 그 펀드에 가입하면 되죠. 근데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ETF를 사면 주식처럼 내가 그냥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운용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각각 만들어요. 예, 금융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투자하는 ETF가 있고 나는 반도체만 보고 싶다. 근데 삼성전자만 사긴 좀 너무 아깝고 전체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반도체 ETF가 있어요. 자동차 ETF도 있고.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한마디로 그런 거죠.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기업보다. 그러면은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는 되게 이제 저렴한 어떤 이제 수수료로 이런 내가 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각광받는 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앞으로 친환경 산업이 뜰 것 같다. 요새 신재생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럼 친환경 그 ETF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되죠. 야,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은 세계 경기가 좋으면 주가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 방어주는 뭐냐면 경기와 거의 상관이 없는 업종.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배를 많이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배가 많이 발주된다는 건 해운사들이 경기가 좋으면은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배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거고, 경기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는, 그래서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좋아질지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업종이 이제 경기 민감주. 여기 들어가는 게 보통 조선, 철강, 기계.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를 타고 다니는, 특히 이제 코로나 끝나고 경기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방어주는 뭐냐면은 경기랑 아무 상관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주. 내가 경기 안 좋다고 게임 리니지 하시는 분이 갑자기 리니지 안 할 리도 없고 그냥 계속 하죠. 경기랑 상관없고, 또 대표적인 게 통신주. 우리 매달 내잖아요, 요금. 이게 경기 안 좋다고 안 냅니까, 우리가 요금을? 어쨌든 통신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거죠. 경기랑 별 상관없고, 음식료에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기 안 좋다고 내가 세 끼 먹는 거 한 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랑 거의 상관없는 거.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죠. 우리 약 먹는데 돈 안 쓸 수 없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랑 상관없이 돈을 지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필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랑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고 이름을 좀 짓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경기 방어주라고 일부는 봐야 되지만 화장품마다 종류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면 고가 화장품 안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그건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초 화장품 쪽은 경기 방어주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기초 뭐 스킨케어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테슬라 같은 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 거. 지금은 돈을 못 버는데 지금 막 적잖아요. 근데 2, 3년 후에 돈 벌겠는데, 실제 테슬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돈 왕창 까먹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돈 벌긴 하는데 2년, 3년, 5년 후에 이거 될 것 같다. 특히 전기차는 지금 시작이잖아요. 전기차가 이제 성장 끝났습니다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무도. 예, 그럼 성장주죠, 그거는.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율주행 하겠죠? 그런 거,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는 거고, 가치주 뭐냐면 이렇게 좀 반대. 성장은 크게 못해요. 근데 지금 돈은 잘 버는 기업. 돈은 진짜 잘 버는데 뭔가 성장은 못하고 주가는 좀 저렴한 기업들. 이게 대표적이라 아까 말씀드린 통신주. 통신주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매년 꾸준히 돈 벌고. 은행주가 성장합니까? 은행주는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성장은 안 해요. 근데 1년에 막 4조 5조씩 벌어요, 그냥. 버는데 은행주를 성장한다고는 안 하죠. 돈은 잘 버는데 매년 버는 돈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장보다는 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줘요.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근데 돈을 4조 벌다가 4조 1천억 벌고 4조 2천억 벌면은 성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정체된 거죠. 시장은 그거를 가치주라 그래요, 그냥. 4조 벌다 8조 벌어요. 성장주죠, 그거는. 버는 걸 유지하는 거 있죠. 유지만 하는 거는 가치주예요. 주식시장이 원하는 거는 성장을 많이 원하는데 100억 벌다가 500억 벌어요. 그럼 성장주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장률이에요. 버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 크죠. 왜냐면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 올라 10배씩 갔는데 돈 못 벌었거든요. 적자 났어요. 작년에 성장률이 10배 갔어요. 돈도 못 버는데 메타버스 될 거다. 이 논리예요. 메타버스 이제 시작 아니야? NFT? 위메이드가 대박 났네? NFT 게임으로? 근데 이제 그 환상이 깨져버렸죠, 지금. 메타버스 요새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메타버스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거지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 회사들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좋아질 거라 했는데 다 적자 났잖아요. 지금 초기 국면이죠. 스마트폰도 옛날엔 처음에 적자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해요. 이거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상 돈을 왕창 벌면요, 주가 또 안 갑니다. 선반영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는 지금보다 이제 미래에 돈 벌 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작년에 어쨌든 이제 10배씩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다 폭락했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환상이 좀 깨져버렸고, 그리고 돈 벌기를 바라고 투자한 거잖아요. 회사들이. 적자 계속 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얘네 흑자 나지? 주주들이 이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좀 있어요. 배당은 기업이 돈을 만약에 1,000억을 벌었어요 1년에. 그럼 주주들한테 이제 나눠줘요. 사실은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준 거 고맙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 회사는 배당 못 줍니다. 번 돈을 계속 투자해야 돼요. 공장 증설하고 거기다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배당 주기가 되게 힘들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은 번 돈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려주기 힘들어요. 근데 주주들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번 돈을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어주면 주가 올라가니까. 근데 가치주는 성장을 크게 못 하잖아요. 매년 막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 돈을 만약에 회사에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주주들 열받겠죠. 아니 난 배당 노리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안 줘? 열받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배당을 실제 많이 주는데 보통 1,000억 벌면은 한 300억 정도를 주주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은행주들이 보통 가치주라고 많이 하는 게 1년에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은행주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가 배당 수익률이 얼마 나왔냐면 지금 은행 금리가 2% 안 되잖아요. 7% 줬어요. 배당만. 내가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놓으면 7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되게 많이 주죠. 왜냐면 이 회사들은 돈을 버는데 어디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쌓아놓으니까 그 돈의 많은 부분을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는 안 가요. 막 이렇게 막 주가가 몇 배씩까지는 않는데 안정적으로 매년 배당을 6에서 7% 고정적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나는 역시 주식은 최소 2~3배씩은 수익 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배당주 투자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뭐 성장주 하셔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자 분들 중에 아 나는 1년에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6~7%라도 수익 냈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대박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굳이 성장주 할 필요 없죠. 고배당주 몇 개 딱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아니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가 적자 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는 없지만 은행주들은 매년 그만큼의 배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는 한 가지 체크하실 게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배당을 계속 줬나? 그동안 돈을 꾸준히 벌었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낫겠죠. 경기 민감하면 갑자기 적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굳이 막 설비 투자할 필요 없는 기업들. 왜냐면 돈을 못 주죠, 그러면 배당. 통신사도 1년에 한 5%씩 배당 나와요, 계속. 외국인은 뭐냐면 투자자는 총 3개예요. 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은 그냥 여러분 같은 개인이고 내가 계좌 터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는 이제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연금 같은 데도 있고요.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그런 걸 이제 기관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한마디로 외국 국적 투자자. 근데 외국인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적이 다 달라요. 미국, 일본, 사우디, 뭐 유럽, 영국, 룩셈부르크는 조세회피 지역이어가지고 거기도 되게 커요. 그런 투자 다 합쳐서 그냥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중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외국인 중에도 어떤 증권사에 속해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미국에 사는 어떤 찰스 씨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외국인이요. 똑같이. 외국인 자금이 너무 커요. 전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해요. 자금 규모가 막강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요 외국인들 시각은 좀 비슷해요. 외국인들 자체가 다 들어와요. 한 번에 들어와서 대량으로 사요. 주식을 뭉텅이로 사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팔 때는 정말 무식하게 팝니다. 몇 조씩 팔아요. 하루에 1조씩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개인하고 기관들이 못 감당해요. 그래서 폭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은 너무 종류가 많지만 다 합쳐서 그냥 나오는 거고 그 외국인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30%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개인들은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세진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분산돼 있어요. 다 각자 생각도 달라요. 외국인들도 분산돼 있지만 외국인들은 주로 하는 게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해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 외국인 개인은 얼마 안 돼요. 외국인 중에 기관 투자 펀드 매니저가 시각이 다 비슷해요. 환율 보고 중국 경제 보고 이거 한국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생각이 다 비슷해요.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응집되는 거죠. 그쪽은. 근데 개인들은 다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외국인을 이기기가 힘들고 그래서 외국인들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좀 중요해서 환율이 떨어질 때 주식을 좀 사는 편이고 환율이 오를 때는 좀 파는 편인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최근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한국을 보였을 때 환율도 올라가고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 1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팔았어요. 1년 내내. 메가 트렌드는 아까 주도주랑 비슷한 거예요. 메가라는 거는 엄청나게 슈퍼의 의미인데 트렌드는 빅 사이클.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런 게 사실 메가 트렌드죠. 스마트폰이 이제 PC를 대체해 버렸잖아요. 또 한 가지가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메가 트렌드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 중에 뭘 만들었죠? 모바일로 하는 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애플 아이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마존이 저가형 제품으로 인해서 이 모바일에서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큰 트렌드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회사가 너무 힘들어져 버리고 온라인 시장이 커져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가 트렌드고 K-팝도 메가 트렌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K-드라마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요를 이끄는 그 시대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 친환경 시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아직 하는 거지만 메가 트렌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입문 강의 좀 해봤는데 많이들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 문제 풀 때는 고등학교 때 기억하시겠지만 문제 하나라도 풀기 위해서는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공부 하나 안 하고 풀겠어요? 물론 뭐 내가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단지 운일 뿐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 실력을 키워서 수익을 내는 게 오래 가는 거니까 기본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